미확인 비행물체 UFO. 대낮의 밝은 하늘에서는 납작한 비행자식처럼 보이고 밤하늘에서는 신비한 발광체처럼 보인다. 그들은 어디서 왔을까? 원하는 건 무엇일까? 현대의 발명품일까? 그렇다면 어떻게 원시시대 벽화에 그려져 있을까? 정말 연이나 기상관측용 기구라면 어떻게 지구의 다른 비행체들과 다른 식으로 움직일까? 오늘 이 시간에는 UFO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한다. UFO 출몰에 대한 얘기가 나온 지 50년이나 지났으니 UFO도 이젠 우리와 꽤 친숙한 사이가 됐다. 목격자들은 UFO가 놀라운 속도로 비행하며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지구에서 만들어진 항공기와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그 소리 없는 방문객들을 UFO, 즉 미확인 비행물체라 부른다. 그들은 지구 곳곳에서 찍은 사진에 예고 없이 등장한다. 하지만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UFO가 아주 오래전부터 지구에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인류의 조상들이 어두운 동굴에서 생활했던 12,000년 전부터 지구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원시인들이 기거했던 동굴벽에는 사냥꾼이나 사냥감으로 선호했던 동물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다른 그림이 주목을 받고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동굴에서 발견한 이 벽화들을 보면 사냥과 어울리지 않는 그림을 볼 수 있다. 모양이 아주 독특합니다. UFO나 비행 접시처럼 보이는 경우도 자주 있고요. 그것들이 UFO라거나 특정 형태의 기구를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UFO처럼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왔을지도 모르는 물체와 비슷한 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굴에 살던 사람들이 벽화의 소재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동굴의 벽화를 그리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그림으로 그렸겠죠. 그런데 그런 그림은 한두 번에 그친 게 아닙니다. 원시인의 동굴 벽화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인류는 동굴에서 벗어나 도시를 건설했다. 4천여 년 전 이집트의 투투모세 3세 시대 필경사들이 UFO를 봤다는 내용과 비슷한 기록을 남겼다. 제위 22년 겨울 셋째 달에 불의 원이 하늘에 나타났다. 며칠 후 그 수가 늘더니 햇빛을 받아 그 빛이 하늘이 끝나는 곳까지 퍼져나갔다. 투투모세 3세의 왕실 기록, 기원전 1480년. 그로부터 1000년 후 젊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정복길에 나섰다.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페니키아 시를 포위 공격하고 있을 때 하늘에 방패 모양의 은색 물체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사람들은 도시 성벽을 파괴하기 위해 누군가 빛기둥을 내린 거라고 생각했다. 성서에까지도 누군가 외계 비행 물체에 대해 얘기한 내용이 적혀 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에스겔 1장 4절. 과거에도 기록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는 합리적인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 목격자들을 직접 만나서 지평선과 어느 각도의 물체가 있었는지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말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죠.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자주는 아니지만 실제로 천문학적 이상 현상이 일어나는 일이 없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항성이 초신성으로 변해서 갑자기 하늘에 나타나는 일 같은 거 말이죠. 옛날 사람들의 천문학적 관점을 고려하면 그들이 대기 현상이나 천문학적 현상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면 안 됩니다. 대기 오염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깊어지면서 과거에는 미신으로 믿었던 일들이 현실적인 천체 현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체가 하늘을 날아다니다 서고 맴돌거나 땅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거나 색깔과 모양이 변하면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뭔가 특별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1561년 4월 4일 독일의 뉘렌베르크 주민들이 그런 이상한 경험을 했다. 그날 도시 하늘은 튜브 모양의 물체와 빛의 구체로 가득했다. 목격자들은 참으로 무서운 광경이었다고 표현했다. 1566년 여름에는 정확한 걸 좋아하는 스위스인들까지도 스위스 바젤 하늘의 이상한 현상에 대해 보고했다. 두 사건 모두 목격자들이 묘사한 내용은 원시적인 목판화 수준이었다. 하지만 화가들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그림을 선물로 남겨주었다. 1998년 다니엘라 지오르다노라는 이탈리아 작가가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이 그림에 그린 수수께끼의 비행물체에 대한 경이적인 연구로 상을 수상했다. 그녀는 화가가 그림에 비행물체를 그린 사실뿐 아니라 그 물체를 바라보는 사람들 모습과 하늘에 나타난 특별한 무언가를 보고 놀라는 사람들의 눈까지 그려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물체가 왜 나타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 있었고 UFO처럼 보였어요. 이 아름다운 작품은 마돈나와 성 지오반니라는 전통적인 종교화다. 그런데 이 그림에도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늘의 비행물체를 보고 있는 목격자의 모습이 분명히 그려져 있다. 분명한 건 화가가 비행물체를 그리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화가는 마돈나의 모습뿐 아니라 뒤쪽에 비행물체를 보고 있는 사람도 일부러 그려 넣은 겁니다. 이상한 비행물체는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다. 1500년대에 만들어진 이 타피스트리에는 성모 마리아의 일생이 그려져 있다. 그런데 뒤쪽을 보면 1950년대 스타일의 UFO와 비슷한 물체가 눈에 띈다. 코소보에 있는 14세기 수도원에 있는 프레스코 벽화에도 비행물체로 보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1680년에 주저된 프랑스 은화다. 빛 한 줄기가 바퀴 모양의 물체를 꿰뚫고 있는 것 같다. 비슷한 물체가 그 후 250년 동안 여러 곳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40년대) 2차 대전 참전 조종사들도 UFO 목격자의 긴 명단에 합류했다. 그들 중에는 전쟁이 끝난 후 자신이 겪었던 이상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말한 조종사도 있다. 연합군과 독일 동맹군 모두 이상한 물체를 봤다고 보고했습니다. 비행기 날개 옆을 나란히 날기도 했답니다. 조종술도 뛰어난 것 같다고 했어요. 비행기가 그쪽으로 다가가면 그 물체도 함께 이동하며 날개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아래 위로 비행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답니다. 2차 대전에 참전했던 B-24 폭격기 조종사와 얘기를 해보았는데 한 번은 물체가 비행기 주변을 선회해서 모두들 그 즉시 죽을 걸로 생각했답니다. 그 물체가 비행기를 격추시킬 새로운 독일군 무기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실제로 발표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총알이 그대로 통과했고 그 물체는 전혀 손상되지 않았답니다. 연합군 조종사들은 그 물체를 독일군 비밀 무기라고 생각했고 독일군은 연합군의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조사 결과 연합군이나 독일 동맹군 모두 그런 비행물체를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른 누군가가 만든 것이다. 조종술도 아주 뛰어났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에도 그런 물체를 봤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당시에는 비행 접시라고 불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947년 7월에 뉴멕시코주 로즈웰에 있는 비밀 미군 기지에서
미군들이 수수께끼의 비행 물체를 가까이서 봤다고 생각한다. The Army Air Forces has announced that a flying disc has been found and is now in the possession of the Army. (1945년) 가을, 전쟁터에서 돌아온 미군들이 사람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전쟁의 공포를 겪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로 발걸음을 돌렸고 베이비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 다른 새로운 시대가 문을 열었다. 그동안 뒷전에만 머물며 모두들 쉬쉬하고 있던 수수께끼의 비행물체가 무대 중앙으로 당당히 걸어나온 것이다. 침묵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현대의 UFO 목격담 열기는 단순하게 시작됐다. 시발점은 사진이나 레이더 같은 물리적인 증거가 아니라 때맞춰 등장한 한 남자의 이야기였다. 32살의 성공적인 사업가 케너스 아놀드는 어느 여름날 이상한 일을 목격했다. 그는 자기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소방기구를 파는 사람이었다. 1947년 6월 24일 화요일, 아놀드는 워싱턴주 캐스케이드 산맥에 있는 레이니어 산을 향해 날고 있었다. 대기는 부드럽고 맑았다. 9,200피트 상공에 다다랐을 때 그는 밝은 불빛을 보게 됐다. 아놀드는 레이니어 산 북쪽에서 이상한 비행물체 9대가 시속 1200마일의 속도로 날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산맥을 지나갈 때 문을 배경으로 윤곽이 드러났다. 그들은 V자 형태로 비행하면서 아놀드의 표현을 빌리면 물 위를 스치듯 나는 접시처럼 하늘을 미끄러지듯 날았다. 아놀드는 야키마 워싱턴 공항에 내려서 자신이 봤던 것을 사람들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것을 그림으로 그렸다. 그가 그린 그림은 길이 15m, 두께 0.9m의 초승달 모양의 물체였다. 뒷정면은 완만한 곡선이었다. 아놀드는 옆에서 보면 검은 섬처럼 보였다고 했다. 얼마 되지 않아 아놀드의 UFO 목격담이 세상에 알려졌다. 신문은 아놀드가 본 물체에 새 이름을 붙였다. 그 이름이 바로 비행 접시였다. 케너스 아놀드는 곧 유명인사가 됐다. 그는 책도 쓰고 잡지 표지도 장식하면서 아인슈타인과 괴짜의 복합체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언론은 계속해서 그를 세상을 뒤흔든 사람이라 불렀다. 아놀드가 비행 접시를 목격하고 몇 주일 동안 언론은 비행 접시에 대한 사람들의 상상에 불을 지폈다. 당시 유럽의 전후 재건축 계획인 마샬 플랜보다 비행 접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리고 UFO를 사람들 마음에 깊이 각인시켜줄 사건이 일어났다. 뉴멕시코주 로즈웰은 미국 남서부 황량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로즈웰이란 이름은 지금도 UFO 추락과 정부의 은폐 조작으로 사람들 기억에 남아있다. 그 일은 로즈웰 추락 사건으로 불린다. (1947년) 여름, 로즈웰 육군 항공대는 509 엘리트 폭격대대의 고향이었다. 2차 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까지 핵폭탄을 실어 날랐던 B-29가 이곳에서 발진했다. 이것은 비행 접시를 믿는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장소가 됐다. Headline edition, July 8, 1947. The Army Air Forces has announced that a flying disc has been found and is now in the possession of the Army. Army officers say the missile, found sometime last week, has been inspected at Roswell, New Mexico, and sent to Wright Field, Ohio, for further inspection. 월터 톳은 509 폭격대대의 공보장교였다. 그는 로즈웰의 라디오 방송국과 신문사에 언론 자료를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소식은 당시 수백 건의 비행 접시 목격담으로 시끄러웠던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우리가
추락한 비행 접시 잔해를 갖고 있다고 써 있었습니다. 잔해는 로즈웰 북쪽 목장지대에서 발견되었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갑자기 바뀌었다. 로즈웰 사건 조사를 맡은 로저 레이미 장군은 비행 물체가 비행 접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는 새로운 성명을 내놓았다. 제 생각에는 뻔한 은폐 조작으로만 보였습니다. 잔해 보유를 인정했다가 갑자기 상부에서 내용을 번복한 거죠. 비행 접시였을까? 아니면 기상관 측령 지구였을까? 양쪽 모두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분명한 사실은 뭔가가 로즈웰에 추락했다는 것이다. 로즈웰 외곽에 있는 사막에 맥 브레절이란 목장주가 이상한 철제 잔해들을 발견했다. 잔해는 800m 이상 넓게 퍼져 있었다. 브레절은 군 항공기가 추락한 걸로 생각하고 군기지에 알렸다. 제시 마셀 주니어는 로즈웰 육군 항공대 정보장교였던 아버지가 무엇이 추락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파견됐었다고 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집에 오셨는데 굉장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를 깨우시곤 이상한 걸 보여주시겠다고 했어요. 이건 비행 접시 잔해야 라고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 전 12살이었는데 항공기 조각이나 기상 관측용 기구 조각 같은 건 봤었지만 그건 생전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조각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I자 빔처럼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불을 비춰보니까 I자 빔 안쪽에 무슨 상징 기호나 글자 같은 게 써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걸 보고 저는 다른 행성에서 온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로즈웰 사건에 대해 책을 쓰려고 조사를 하는 동안 작가 케빈 랜드는 마셀 소령이 가져온 잔해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게 됐다. 그건 얇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주석판이나 동판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판을 공처럼 뭉쳐서 테이블에 떨어뜨리면 혼자서 펴지고 구겨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랜드는 1947년에 신비한 잔해를 직접 만져봤다는 사람들과 만나 인터뷰했다. 조각을 똘똘 뭉쳐서 그걸 테이블 같은 곳에 떨어뜨리면 부딪히는 즉시 물처럼 넓게 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집어서 칼로 잘라보려고도 해봤고 라이터로 태워보려고도 했지만 그 물체에 어떤 해도 입힐 수가 없었어요. 프랭키 로우의 아버지는 로즈웰 소방서의 부서장이었다. 프랭키가 12살 때 소방서를 방문했을 때 소방관들은 이상한 금속을 실험하고 있었다. 소방관들이 테이블 주위에 원을 그리고 둘러서서 그 물체를 갖고 놀았습니다. 마침 그게 제 쪽으로 와서 제가 그걸 집었어요. 그런 다음 앉아서 한동안 갖고 놀았습니다. 뭉쳐서 떨어뜨리며 놀았죠. 그런데 그걸 손에 집었을 때 손에 뭘 쥐었다는 느낌이 없었죠. 랜드는 추락 현장 청소 작업이 엄중한 경비하에 이루어졌고 경찰도 현장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제가 알아낸 바로는 추락 현장 주변 높은 곳에 소총병이 감시를 하고 있었고 사람들을 불어서 수레에 잔해를 실어서 한 군데에 모은 다음 트럭을 몰고 가서 실어 나왔답니다.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기어다니며 눈에 보이는 모든 잔해 조각까지 모조리 긁어 모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추락 현장에서는 훨씬 더 놀라운 것이 발견됐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프랭키 로우의 아버지는 현장에 소방관들이 소환됐었다고 말했다. 그곳에서 그는 진짜 외계의 생명체로 보이는 것을 목격했다. 소방관들은 로즈웰 북부 48km 지점에 비행기가 추락한 줄 알고 불려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보니 그건 비행기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비행 접시였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작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중 한 명은 살아 있었고 땅바닥에 있는 2명은 뭔가에 덮여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보기엔 시체 자루 같은 거에 쌓여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명은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 다친 것 같진 않았다고 하셨어요. 케빈 랜들은 조사를 한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가설을 세웠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그 비행 물체는 로즈웰 육군 항공대에 있는 84번 경납고로 운반돼서 한동안 그곳에 있다가 여러 차례로 나뉘어서 로즈웰 밖으로 운반돼 나간 것 같습니다. 랜들은 외계인 시체가 든 상자와 비행 접시 잔해들은 엄중한 경계 속에서 84번 경납고에 보관됐다가 다른 곳으로 이송된 후 2번 다시 볼 수가 없었다고 믿고 있다. 미군이 로즈웰 추락 사건에 대해서 경위를 발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군이 은폐 조작한 거라고 생각했다. 1950년대 사람들은 미군이 우주선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은폐했다고 믿었습니다. 그 사건은 분명히 은폐됐습니다. 몇 년 후에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당신도 은폐에 한몫 거들었다고 하셨거든요. 기상 관측용 기구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마셀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는 기상 관측용 기구의 잔해를 수거했다고 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아무 일도 아니니까 친구들과 얘기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전 꼬마 공군이었죠. 전 군의 명령을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랬지요. 군 관계자들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방문해서 입을 다물라고 강요했습니다. 프랭키 로우도 군복 입은 사람을 만난 걸 기억한다. 그 사람은 큰 소리로 넌 아무것도 보지 못한 거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벨트에 몽둥이 같은 걸 차고 있었는데 그걸 빼더니 아주 큰 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힘주어 말할 때마다 그 몽둥이로 자기 손을 내리쳤어요. 넌 아무것도 못 본 거야. 넌 거기 없었어.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 한마디라도 하면 평생 동안 가족과 헤어져 살아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았는지 이 근방은 사막이라는 거 알지? 널 사막 한가운데 데려다 놓으면 시체도 찾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목격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죽이겠다고 협박당한 것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로즈웰 사건에 대해서 입을 다물라는 경고를 받았다. 무엇을 보호하려 했던 것일까? 1948년 1월 미 공군은 드러나는 UFO 목격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뉴멕시코주 로즈웰에 뭔가가 추락했다. 하지만 그 물체가 지구의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떨어졌는지 아니면 외계 어딘가에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50여 년 동안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미 공군의 주장처럼 그 물체가 진짜 기상 관측용 기구였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UFO 역사의 한 페이지는 다시 써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물체가 외계의 것이었다면 1947년 로즈웰에는 무슨 일로 왔던 것일까? 로즈웰 추락 사건 당시 뉴멕시코주는 무기 개발과 다양한 과학 실험이 행해지던 중심지였다. 당시 로즈웰 지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레이더와 로켓 그리고 핵무기 실험이 행해졌던 곳이었다. 때문에 UFO에 대한 의문은 국가 안보의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1948년 1월) 미 공군은 전후의 UFO 목격담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작전의 암호명은 프로젝트 사인이었다. 조사팀은 10월 말에 모든 작업을 끝내고 놀라운 결론을 내렸다.
프로젝트 사인은 상황평가서라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UFO가 행성 간 교통수단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당연히 그 보고서는 국방부에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죠. 정부는 UFO가 행성 간 교통수단이라는 생각을 인정할 수 없었고 그래서 로즈웰 추락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었죠. 그 보고서는 미 공군 사령관한테까지 올라갔는데 그는 보고서가 설득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다시 돌려보내고 프로젝트 사인 참가자를 거의 해고시켰죠. 남은 프로젝트 사인 조사팀 사람들은 벽에 쓰여있는 글을 봤어요. 외계 물체라고 말하면 직장을 잃을 것이고 경력도 끝날 것이다. 정리 작업이 끝난 후 그 조사는 프로젝트 그렇지, 즉 유관 프로젝트라고 명명됐다. 미 공군 관계자들은 프로젝트 그렇지를 UFO 조사의 암흑기로 보고 있다. (1951년 8월) 텍사스 하늘에 V자 형태를 그리며 이동하는 물체들이 등장했다. 하지만 프로젝트 그렇지 조사팀은 그것이 도시 불빛에 반사된 새떼였다고 말했다. 이 필름은 1950년 몬태나주 그레이트 폴즈에서 촬영한 것이다. 재분수의 연기 뒤로 밝고 하얀 점들이 움직이는 게 보인다. 사진작가는 그 물체들을 잘 닦은 은제품처럼 밝게 빛나는 금속 물체라고 묘사했다. 프로젝트 그렇지는 그 물체들이 근처에 착륙한 F-94 요격기라고 결론지었다. 프로젝트 그렇지는 3년 동안 계속되다가 보다 객관적인 조사팀이라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블루북으로 개편됐다. 프로젝트 블루북은 사람들과 언론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사 장비나 실력이 부족했어요. 레이더도 없었고 컴퓨터도 없었죠. 사람들을 비행기에 태워 하늘로 올려보내서 UFO를 관측할 준비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장교 1명, 부관 1명, 비서 여러 명이 전부였죠. 그들의 기본적인 임무는 비행 접시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헥터 퀸타넬라 소령이 1960년대 후반에 블루북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됐다. The objectives of the program are twofold. They're the same as they have been since 1953 when the regulation was written. First of all, to try to determine if the UFO phenomena presents a threat to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And second, to determine if the UFO phenomena exhibits any technological advances which could be channeled into research and development. UFO 목격담 보고 중 대다수가 접시 모양의 렌즈 구름과 같은 대기 이상 현상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었다. 이 필름을 찍은 해군 장교이자 항공사진 작가는 카메라로 찍기 전에 그 물체를 가까이서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물체가 접시 모양이고 금속 색깔이었다고 말했다. 블루북은 그 물체들이 높이 나는 새들이었다고 결론지었다. 16년 동안 블루북 컨설턴트로 일한 천문학자 J. 앨런 하이넥은 그 프로젝트의 당시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퀸타넬라 소령은 말하자면 넌센스 학교 교장으로 취임한 셈이었다. 말이 많았던 블루북 프로젝트는 1966년 미시건에서의 놀라운 목격 사건이 늪지가스로 판명되면서 그 수명을 다하기 시작했다. (1969년 12월) 미 공군은 프로젝트 블루북의 문을 닫고 UFO 문제에서 손을 뗐다. 그 문제를 기꺼이 다루고 싶어하는 과학자들도 별로 없었다. 그렇지만 UFO 문제를 캐고 싶어하는 과학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미 공군이 로즈웰 사건은 기상 관측용 기구가 추락한 것뿐이라는 설명을 고수하는 동안 TV 방송사들은 우주선을 보고 싶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화면에 담았다. 갑자기 미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봤다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뒤를 이어 비행 접시와 그걸 조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고 실제로 비행 접시에 타봤다는 얘기도 나왔다. Within a matter of several days, I will myself make what might be called a flying saucer.
although I don't choose to call it that, because it may not respond to our controls. 1940년대 말과 50년대 사람들에게 비행 접시는 신기한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죠. 화성인들이 비행 접시를 타고 지구를 침공한다는 아이디어에 바탕을 둔 공상과학 영화도 나왔습니다. 인기 있는 잡지들이 때를 맞춰 신문 가판대를 차지해 시류에 편승한 돈벌이에 나서면서 UFO 전설을 널리 퍼뜨렸다. 비행 접시 전설 뒤에 있었던 남자는 출판인 레이먼드 팔머였다. 팔머는 젊었을 때 여러 차례 부상을 당해서 몸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곱치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에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놀리는 걸 좋아했죠. 그를 좋아하는 팬들도 속아 넘어가거나 놀림당하는 걸 아주 좋아했고요. (1950년대) UFO에 대한 얘기를 퍼뜨리는 데 일조한 것은 후에 비행 접시 잡지로 이름을 바꾼 팔머의 페이트지였다. 우주 공간을 건너오는 우주선 그림의 표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UFO의 이미지가 정착된 것도 이 잡지에서였다. 이제는 누구나 UFO가 외계에서 온 비행 접시라는 걸 알게 됐다. 1950년대 UFO 열풍의 뒤를 이어 소위 피접촉자 운동이 일어났다. 피접촉자란 우주인들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뜻했다. I was aboard a flying saucer in the Nevada desert on 11 different occasions. I was taken into this monstrous saucer by one of the men and confronted with a lady captain. Beautiful complexion, beautiful appearing woman, and they're peaceful people. They mean no harm to us. They come down here to investigate what's going on Earth. And they certainly convinced me that they're peaceful and they come from another planet they call Clarion. They told me there was life on Mars and that there were life on other planets as well, and all planets except Earth had interplanetary means of travel. 피접촉자 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폴란드 출신으로 스스로 철학자라 일컫는 조지 아담스키란 남자였다. 그의 책 비행 접시가 착륙했다에서 아담스키는 1952년 캘리포니아 남쪽 사막에 착륙한 비행 접시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I was picked up on a desert in California desert, and I was taken to the mothership, and they were flown around, not too close to the moon, but with instruments. Similar, you might say, except it wasn't a camera; it was a regular sort of a telescopic instruments that we were able to see what was on the moon on the other side of it. See? 아담스키의 책에는 금성에서 온 오손이란 이름의 남자와의 만남이 자세히 쓰여 있었다. 그를 태워간 정찰선의 사진도 실려 있었다. 아담스키의 책에는 계속 고조되고 있던 미국과 소련의 긴장 상태 같은 1950년대의 정치 상황도 그대로 반영돼 있었다. 오손이 떠날 때 그는 수수께끼의 발자국을 남겼다. 조지 아담스키는 그 발자국에 지구의 핵실험 중단을 바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했다. 몇몇 피접촉자의 이야기는 피하기 힘든 핵 재앙으로부터의 탈출로를 약속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외계인들은 천사처럼 평화로운 행성에서 왔고 그들은 전쟁과 핵실험을 막고 싶어 했다. The gentleman who escorted me through the craft, and I would like to show it and describe it. This gentleman, he appeared almost as I am, except that he was about 5 feet 10 inches tall, weighing about 150 to 155 pounds, and they all appeared about that same size, including the lady. 조지 아담스키는 토성과 화성에서 온 아름다운 우주인들과의 만남에 대한 책을 2권 더 출간했다. 그는 자신을 초대했던 정찰선과 금성에서 온 로봇 조종사에 대한 가정용 영화까지 찍었다. 아담스키 이야기에 대한 영향으로 비행접시 클럽과 모임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1950년대 내내 비행 접시 열기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클럽을 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인 일종의 동호인 클럽이었죠. UFO의 신비한 면이나 특히 외계인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야기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피접촉자들이 모여서 대규모 비행 접시 페스티벌을 열었다. 1954년 3월 캘리포니아주 자이언트 록에서 열린 페스티벌에는 5,000명이 넘는 외계 신봉자들이 모였다. How many trips have you made to outer space? Well, I'd say 350 or a few more. When was the last one? Well, first part of June. And who did you go with? Well, people from Jupiter. I have made telepathic contact for the past 8 years with many space people from many areas of space,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solar system. 페스티벌에서는 강연회가 열렸고 매점에서는 책, 사진 그리고 우주시대 기념품들을 팔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같은 집회가 피접촉자들에게 아이디어나 소문 그리고 사건 이야기를 교환하는 장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But I do believe what I see. And I am one of those who was inside a flying saucer. I seem to become one with the entire universe. Everything in the universe seemed to be contracted down to one small dot. What were their clothes like? The woman had a radiant red box-pleated skirt and a black velvet-appearing blouse and a black and red tam or beret, and the men had clothes very similar to our Greyhound bus drivers. 피접촉자들은 자신들이 탔던 우주선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했다. On July the 12th, I took a trip in a flying saucer, which I am pointing right here. The saucer was well equipped with rooms, bedrooms, bathrooms, toilets, and this saucer I went up into Mars, over the Moon, Venus, Clarion, and Orion. When I say Orion, I do not mean Orion. It is a planet outside of our galaxy. 피접촉자들 사이에서는 UFO의 증거가 머지않아 드러날 거라는 믿음이 큰 인기를 얻었다. We are going to see more and more of these visitors from space. And that before too long, the evidence will be incontrovertible, that you will have on your TV screens and on your movie screens concrete evidence that the ships are here and that they are real and they're not fantastic things which have been cooked up to make a movie. 1950년대 피접촉자들 운동은 UFO 열기의 가벼운 일면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사진들이 중요시되기 시작하면서 UFO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됐다. UFO는 둥글다. 시가 모양이거나 원통 모양이다. 어떤 것들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것처럼 매끄럽고 윤기가 난다. 외계의 주철을 볼트로 쥐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다. 밤에는 빛을 깜빡이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들은 아무런 경고 없이 나타나 주위를 맴돌다 사라진다. 대부분의 UFO 필름이나 사진은 자연현상이나 속임수로 판명됐다. 그러나 우리의 상상과 다르고 설명이 불가능한 사진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UFO 사진은 대개 신빙성이 높습니다. 사진은 객관적인 증거물로 생각하거든요. UFO 현상은 수명이 짧습니다. 우주선에 들어오는 건 종이나 녹음기에 기록된 목격자들 증언들 뿐이죠. 하지만 사진의 경우는 얘기가 아주 다릅니다. 사진은 외계 비행선이 실제로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물이 될 수 있다. UFO 학자들이 한낮의 접시라고 부르는 물체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 중에는 사진들이 많다. 이 사진은 1952년 7월 29일에 조지 스톡이
뉴저지주 파세이게 있는 자신의 상점 밖에서 찍은 것이다. 스톡은 오후 4시 30분에 밖에서 일을 하다가 머리 위로 이상한 게 지나가는 걸 봤다고 보고했다. 그는 값싼 일반 카메라로 바닥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접시 모양의 물체를 찍었다. 그 물체는 잠시 상공을 맴돌다가 속도를 높여 사라졌다. 스톡이 진짜 비행 접시를 봤는지 속임수를 썼는지 혹은 다른 사람의 장난에 속은 건지는 영원히 알 길이 없다. 브루스 맥카비 박사는 미 해군에서 일하는 광학 물리학자다. 그의 공식적인 연구에는 고에너지 우주 레이저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는 UFO 사진 정밀 분석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 맥카비 박사의 특별한 관심사 중 하나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속임수라고 매도할 수 없는 사진들이다. 그중 하나가 1950년 오리건주에 있는 한 농장에서 찍은 사진이다. 이 두 장의 사진은 1950년 오리건주 맥민빌에서 농부 부부가 찍은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진이고 이게 두 번째 거예요. 사진을 약간 확대시켜 보면 맥카비는 단순한 카메라로 초저녁에 찍은 사진들을 이미지 확대 기기를 이용해서 집중 분석했다. 여기 타원형 물체가 보이시죠? 위에 뭔가 약간 돌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 속임수거나 진짜 중 하나입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나 비행기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이게 뭐냐는 거죠. 이쪽을 보면 보일 겁니다. 전선 같은 게 보입니다. 물체 바로 위에 있어요. 다시 확대해 볼까요? 이제 문제는 전선 아래 매달린 게 오리건의 사진을 정밀 분석한 결과 맥카비는 사람들 눈을 속이는 물체를 매달고 있는 줄이나 선과는 전혀 다른 미세한 긁힘 자국을 찾아냈다. 아무도 물체와 연결되어 있는 줄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카메라를 움직여서 영상이 흐려진 게 아니라면 우연히 사진에 찍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 공군과 FBI 요원들도 사진을 찍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고 잡지에 사진이 실리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도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 사진은 UFO를 찍은 사진 중 가장 설득력 있는 사진에 속한다. 이것은 1958년에 브라질 해안에서 일하던 브라질 정부 연구팀이 찍은 것이다. 배에 타고 있던 브라질 해군 사진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토성처럼 주위에 링이 있는 물체를 봤습니다. 그 물체는 섬 쪽으로 트린데이드 섬 가까이 날아가서는 섬 주위를 돌더니 멀리 사라졌습니다. 사진사는 너댓 장의 스냅 사진을 찍었어요. 그걸 본 목격자도 수십 명이나 됐고요. UFO는 2분 가까이 목격됐다. 처음에 그 물체는 섬 가까이 접근했다가 산 뒤쪽으로 사라졌다. 그런 다음 다시 나타나서 바다를 향해서 빠른 속도로 사라졌다. 그건 누군가 만든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구상에 있는 어떤 물체와도 닮지 않았어요. 사진을 찍는 걸 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 사진들은 아주 특별합니다. UFO가 누군가의 기술력으로 만든 거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그건 목격자가 많은 경우입니다. 과학자들도 있었고 전문적인 사진사도 있었어요. 사진도 여러 장이고요. 아마도 UFO를 찍은 사진 중에서 최고일지도 모릅니다. 사진이 찍혀진 직후 주설리노 쿠버책 브라질 대통령은 그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의 행동은 공식적인 UFO 조사가 비밀리에 진행되는 미국과 좋은 대조를 이뤘다. 은폐의 시작은 1947년 로즈웰 사건이었다.
요즘도 정부에 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거부당한다. 공개된 서류들도 특별한 이유 없이 삭제된 부분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사실을 은폐하고 있으며 미확인 비행 물체가 지구가 아닌 어딘가에서 왔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린다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